네가 어떻게 내 집을 네 명의로 바꿀 수가 있냐?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던 제 자신을 후회하며 아들이 몰래 내 집 명의를 바꿔 자기 이익을 챙긴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내 앞에서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꼭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엄마 시골에 집 사면서 한가구 2주택이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아버지도 그때 동의했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내 집을 네 명의로 바꾼다는 얘긴 아예 못 들었어. 아버지는 그게 문제예요. 누가 뭘 말하면 귀담아 듣질 않아. 이러니까 아빠가 자잘한 사기도 잘 당하는 있는 거라고요. 그때 다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날 무슨 도둑 취급하고 있어. 이렇게 화내는 아빠가 정말 이해 안 돼. 나도 화가 난다고. 내가 뭘 알겠냐. 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믿고 맡긴 건데 이렇게 내 집을 네 명의로 바꿔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날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그냥 좋게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해지고 세금 문제도 줄어들 거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다 날 위해 네가 그랬다 치자. 그럼 너 왜 복덕방에 집 내놨니? 윤 사장한테 내가 다 들었다. 금매로 너 집 내놨다며 내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내놔.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한 일들을 들킬까봐 두려워 보였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보이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많았습니다. 이제 명의 받았으면 내 집인데 그걸 왜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내놔요? 지금 한창 올라있을 때 팔아야지. 나중에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면 어쩌려고요?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 가려던 건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집 명의 다시 돌려놔라. 아니요. 난 절대 못 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그대로 그 여자한테 갈 텐데 내가 왜 아들에게 집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자. 눈을 좌우로 돌려가며 뭐라고 변명할까 생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화가 났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저는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 집 명의를 아들이 마음대로 다룬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아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고 모든 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아내라도 효자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자에게는 자식보다 아내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아들 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김현철. 둘째, 아들은 김진철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차마 엄마 찾는 어린 자식들 두고 떠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던지 제게 손을 내밀며 내 대신 자식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둘 제발 잘 키워줘 부탁해. 저는 아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린 아들들을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모님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서 아내는 암보험만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보험을 든다 했을 때 당신은 절대 장모님처럼 암 안 걸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아내는 유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암보험이 중복 보장이 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고액의 보험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것저것 특약을 들고 해서 치료비를 제하고도 당시 많은 보험료가 남았는데 아내의 보험금은 남겨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억 가까이 통장에 들어왔으니 당시 서민들은 2억이란 돈을 쉬이 만져볼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제게 분명 위안이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걸로 저는 하는 일을 그만두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자 했지만 젊은 남자가 마냥 가진 돈 까먹고 아들 키우며 사는 것은 그닥 제게 보람된 일은 아닌 그래도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살고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예전같이 쳇바퀴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일을 하니 남자 혼자 살면서 돈 벌고 아들 둘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재혼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내게 임종 때 손을 내밀며 자기 대신 자식을 위해 살아달라는 말이 재혼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 재혼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해주고 누군가 애를 봐주고 뭔가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가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졌습니다. 그 당시 저도 젊었기에 30대였고 주변에서 말하길 다들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아직 30대라 창창한데 자식들만 보고 살면 안 되고 제 인생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손주들을 봐주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그러셨지요. 자식이 뭐라고 그 자식들 때문에 재혼을 안 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혼해야 한다. 길이 창창한데 너 살 길도 찾아야지 자식이 네가 희생한다. 해서 마냥 고맙습니다. 하고 안 해 그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거라 제 가족들은 모두 그리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지 3년이 채 안 되었는데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몇 번이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자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그래 만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기나 해보자 하고 나갔었습니다. 처음 본 여자는 안경을 썼는데 첫인상은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채소 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니 일적 궁합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또한 저처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들들을 모두 합치면 4명이었고 다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을 직접 입으로 들으니 둘 다 안색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얘기를 알게 되면서 말수가 없어졌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들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좀 가겠네요. 이제 사춘기 접어들 나이일 것 같은데 새엄마한테 괜히 적대감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머님께서 가까이 사신다니 할머니네 집에 좀 맡기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요. 안 도와주시려고 저더러 재혼하시라는 것 같아요. 혹시 이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요. 아들 둘 혹시 전 남편한테 주고 오긴 힘들겠죠. 저희 애들이 워낙 낯가림을 많이 타서 다른 집 애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듣고 여자는 어이없어 하며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불쾌한 듯 얼마 안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윙하니 나가버리더군요. 항상 자식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 잘 안 되고는 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이 있는 것만 생각하니 다른 집 자식들은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남의 집 자식은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키워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자식 또한 내가 아버지가 되어 든든하게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저는 제가 자식이 있었지만 되도록 자식 없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혼을 계속 미루게 되었고 마땅한 상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매일 네 자식 네가 키워야 한다는 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재혼에 성하셨고 이 여자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은 딸 하나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여자도 다른 여자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느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젊었을 적 처음 보았을 때 아내를 보는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딸이고 성철 씨 아들들이고 열심히 제 자식처럼 잘 키워보겠습니다. 성철 씨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원래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먹고 살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집안에서 자식들만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버는 돈 갖고 둘이 쓰고 어머님까지 용돈 드리면 마냥 부족한 판국이었는데 여기서 둘의 입이 늘어나면 힘들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여자이기도 하고 집안 살림만 잘해주고 애들 잘 돌봐주면 그걸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르고 골라 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재혼을 한 것이었지요. 제가 재혼한다는 소리에 제일 기뻐하셨던 곳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잘 되었다 여겼고 제 안에 손을 꼭 잡으며 당부하셨습니다.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손주들 잘 보살펴주고 네 남편 내조 잘하면 그걸로 나는 된다. 그러며 어머니 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할게요. 현철이랑 진철이 우리 아들들 제 딸 혜진이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야 한을 푸셨다며 되었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재혼을 했지만 아들들은 먼저 번에 여자의 우려대로 사춘기 때문에 그런지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다가가도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 나이 그때 중2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 진철이는 좀 나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녀석인 현철이는 그야말로 중 두 병에 걸려서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시비 걸고 대들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매일 속앓이를 했고 속상해했기에 저는 아내와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간에 개입을 했지만 사이는 점점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줌마더러 나가라고 해요. 나는 저 아줌마 필요 없어. 분명히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만 우리 잘 부탁한다고 했지 저 아줌마 엄마 자리 대신으로 하라고는 안 했잖아. 너희들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일단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으니 천천히 다가가도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엄마처럼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한테 엄마 이상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아빠 필요에 의해서 저 아줌마 얻었으면서 아빠가 재혼하면서 우리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우리 의사를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냐고 현철이는 목에 핏대를 세워 제게 대들었습니다. 현철이의 말이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새엄마의 존재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워낙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았기에 노력하는 만큼 아들이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딸인 혜진이는 엄마 닮아 살까워서 제게 벌써 아빠라는 말을 자연스레 쓰고는 했는데 우리 현철이 진철이는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무조건 양보하고 아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내 자식들이 적대적이니 사람인지라 참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한날에는 부부 동반으로 아내 친구 늦둥이 돌잔치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블라우스에 일부러 잉크를 부어버려 옷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블라우스는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비싸게 실크로 사준 것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망가뜨리니 이제는 제가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철 너 이 녀석 아무리 네가 뭔가 불만이 있기로서니 새엄마 옷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납골당에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된지나 알아요. 주말마다 여기저기 저 여자 행사에 있는 쫓아다니며 잘 참석하면서 우리 엄마 기일에는 왜 챙기지도 않는 거냐고 저는 현철이의 말에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무심코 보니 동그랗게 날짜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철이의 말대로 오늘 아내의 기일이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하고 아내의 친구 돌잔치 행사나 챙기고 있으니 아들이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거 아내가 잘 챙겼었는데 이번에는 왜 말을 안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챙겨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제가 워낙 일에 치여 시간을 보내니 이런 건 아내가 챙겨주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도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일부러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현철이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해요.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도 집안일하고 애들 보느라 미처 못 챙겼겠지 이해해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해요? 아줌마 저번에 아줌마 친구 누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분명 그때 현철 엄마 기일이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의논하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던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거짓말해요? 현철 너 정말 내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여보나 현철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2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쁘게 매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현철이랑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나와 당신을 이간질 시키잖아요.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얘기를 했고 저는 중간에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아내 친구 돌잔치도 못 가고 아내의 기일도 못 지켜 하루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의 옷에 잉크를 쏟아버린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니 그에 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현철이와 저는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철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저하고는 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고등학교 때는 현철이가 독립을 시켜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나랑 진철이랑 나가서 살 테니까. 아버지는 저 아줌마랑 저 아줌마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눈에 다시 취급받고 싶지도 않고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현철이는 그리 말하고는 진철이와 함께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아비로서 내보내겠습니까? 저는 다시 현철이 진철이를 설득했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전혀 설득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할머니 집에 보내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그래도 어른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었고 어머니 역시 손주들을 아끼시니 저는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현철이는 마지못해 진철이와 할머니 댁에 갔고 그래도 여기보다 낫다 생각했던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이상하게 현철이와 진철이가 가니 아내와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정말 천상 여자인데다 착하고 배려심도 좋았습니다. 그 딸 혜진이도 엄마 심성 닮아 곱고 좋았는데 아들들은 아내가 엄마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해서 함께 사는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번 집을 나가니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하니 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인 혜진이도 대학을 갔고 아내와 저는 아직 시집장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다 자식들을 독립시킨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급격하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줄 알았는데 수발 들며 모신 것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치매기까지 있는 어머니를 댁으로 모시면서 아내는 친정엄마 대하듯 극진히 모셨는데 아내가 너무 고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있어 주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딸인 혜진이에게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우리 어머니 모셔야지요.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나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하지도 못했을 텐데 당신을 만나게 해준 어머님이 더 은인 같아요. 아내가 그리 말을 하니 저는 마음이 씻은 듯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고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며느리도 아내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정성에 어머니께서는 잠시 몸 상태가 호전되며 좋아졌다 생각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며 머지않아 눈을 감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모신 지 불과 2년 좀 안 돼서 그리 가셨습니다. 아내는 더할 나위 없이 어머니를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 빈소에서 오열했습니다. 다들 아내더러 휴부라칭했고 저도 아내의 진심을 알기에 도리어 위로하며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아들들 역시 할머니 빈소를 지키며 바른 예까지 지켰는데 여전히 아내를 못마땅하게 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니 적대적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적당히 맞춰주면서도 거리를 두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자식에게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혜진이와 진철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철이보다 둘째 진철이가 먼저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심지어 진철이는 아내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오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자리는 꽃을 놓고 비워둘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네 새엄마 마 참 착한 사람이다.
요새 사람들 중병든 할머니 직접 모시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어딨어. 다 요양원에 보내지. 그래서 할머니 맘 나중에 약하게 만들어서 할머니 시골 땅 꿰뚫다면서요. 다 노림수가 있으니까 그랬지. 정신 놓았을 때 잘 구워 삶아서 재산을 빼돌린 기분이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골 땅도 네 할머니가 원해서 내놓으신 거고 끝까지 거절하는 며느리한테 건네주고 싶다고 하신 거야. 그걸로 인해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들 말 맞다나 어머니께서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마지막까지 효부 노릇한 며느리에게 시골 땅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남긴 것인데 아들은 자꾸만 아내가 그걸 할머니를 꿰어내어 빼어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시골 땅이 그렇게 값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 안 되는 농지일 뿐이었거든요. 근거가 있나요? 것도 아니면서 아들은 무턱대고 아내를 나쁘게 보았는데 이게 변화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제가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인 혜진이의 결혼 준비에 힘썼고 상견례부터 차례차례 진행해가며 혜진이까지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까지 겪었던 우리 자식들에 의한 수모를 참아내고 무사히 딸을 시집 보내니 눈물이 촉촉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우리 혜진이 결혼식에 아빠 혼주석에 앉힌 상태로 시집 보낼 수 있었어. 얼마나 다행이고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내가 아빠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 딸 혼수 잘 보내서 기 좀 세우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혜진이가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서 상견례 때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우리 칭찬을 많이 하고 혜진이도 아주 꼭 맘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 진철이도 결혼을 잘했으니 다행이야. 며느리감도 사위감도 다들 훌륭하더라고. 아내는 빙그레 웃었고 지난번 진철이 결혼식에 혼주석에 앉지 못한다는 것에는 그저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서 참석하고 혼주석에는 결국 앉지 않았습니다. 현철이는 계속 아내를 경계하며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내는 자식들이 싫어하면 하질 않았는데 자식들은 왜 이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현철일 뿐이었는데 현철이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언젠가 저와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철이와 혜진이는 결혼하면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제일 가까이 남은 건 현철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철이는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주식해서 제법 돈을 만졌던지 계속 주식 공부를 하며 전업 투자자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무슨 재주인지 성과가 제법 좋았습니다. 돈이 모아지니 집을 샀고 집이 있다 보니 현철이도 결혼할 때가 되었던지 어느 아리따운 아가씨와 혼인신고만 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비한 집 며느리랑 왜 결혼식을 안 올리냐.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은 해야지. 며느리랑 사돈댁이랑 얼마나 서운하겠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이고 뭐고 다 허례허식이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현철아, 네가 무슨 가슴에 그리 많은 한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혼인신고했으면 법적인 부부고 결혼한 건데 나중에 너 애 태어나면 애가 다 배운다. 너도 나처럼 평생 자식하고 등지고 살고 싶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식하고 등지고 살겠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부끄럽게도 자식의 믿음에 대한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상의를 안 할 생각도 없고 존중을 안 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자식하고 등질 일이 없지요. 모두 다 아들이 나에 대한 감정을 돌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철이와 혜진이는 지방으로 떠난 반면에 현철이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아들과 원래 왕래가 하나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며느리를 아주 착한 여자를 얻었더라고요. 저를 닮아 여자복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저희 꼬박꼬박 잘 찾아올게요.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신데 제가 예쁜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케이크도 만들 줄 알아. 세상에 못하는 게 없구나. 저는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잘 지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부모 시간에는 천륜이라서 잘해야 한다 했거든요. 현철 씨가 마음의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걸 치료해 주실 사람은 결국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현철이가 마음이 풀어질까? 계속 내가 재혼한 것 때문에 여지껏 그 한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라 믿었는데 녀석이 지금 40대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그냥 현철 씨 하는 대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조금씩 현철 씨랑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버님이 좀 더 현철 씨 마음을 잘 살피려고 노력해 주세요. 며느리는 누구보다 현철이를 많이 위하는 것 같았고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보니 현철이와 같은 대학교를 나와 CC로 오래 만났고 함께 연인으로 같이 산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현철이를 믿어주며 든든한 그 자리에 있었던 현철이와 참으로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현철이 옆에 있는 아가씨였는데 어떻게 내가 며느리의 존재를 몰랐나,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많이 무심했구나 싶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부모 노릇은 이제까지 너와 아내가 아닌 처갓집 부모님들이 하고 있었고 현철이를 든든하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얘기를 들으며 일단 사돈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을 나 대신 챙겨준 연인 같은 분들에게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사돈들을 만나 뵈러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철이의 부모 같다는 분이시니 더 신경을 쓰며 잘 보일까 싶어서 양복도 사고 구두도 새로 사서 신게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한 아들이랑 면회 하늘이지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었고 마음일은 우리 아들에게 잘해준 은인 같은 분들이시니 더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저의 첫 노력이니 처음에는 아내를 안 데려갈까 했지만 그렇게 되면 아내의 감정도 안 좋고 더욱더 멀어지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예약한 식당에 도착하자 마침 같은 일행분이 와 계시다며 직원이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깥 고층 경치가 참으로 멋있게 보이는 곳이라 음식값이 꽤 비쌀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은 아들을 위해 제가 다 책임질 것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가서면서도 긴장하며 아내와 서로 곁눈질로 봐주며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안사돈이고 바깥사돈이고 사람이 얌전하고 교양 있게 보이시는 게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딱 봐도 인품이나 생김새가 부모를 많이 닮아 있다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강현철 부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유미영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리 뵙게 되니 참으로 좋습니다. 저도요, 아무래도 따님이다 보니 저희 아들과 결혼식을 안 올려서 더 걱정이셨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다 송구합니다. 근데 요새 결혼식이 뭐 중요한가요? 혼인신고하면 됐지요. 결혼식 올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혼인신고해서 법적인 부부이니 저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좋게 생각해 주셔서요. 아니요. 정말 좋습니다. 사실 사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직업이 전업투자자라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좋고 하는 일도 잘 되니 딸이 좋은 남자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참 잘해요. 사위가 우리 현철이가 사돈에게 잘해요. 네, 그동안 많이 상처받고 살았더라고요. 부모가 많이 그리웠던 개조 자주 찾아와서 아들처럼 살갑게 구는데도 저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깊었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깊었고 지금은 새 사돈께서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하셔도 보통 자식이 그리 마음 아파하면 보통 재혼을 잘 안 하시는데 재혼을 강행하신 게 참 대단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빨개지며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헌해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놓을 때도 되었을 텐데 아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저는 마냥 그것을 외면하는 아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사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아내 역시 제 눈치를 보고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돈 앞에서 큰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리 재혼을 한 게 잘못인가 벌써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시금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덩달아 무겁게 있다가 이내 음식을 들자 했습니다.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놨는지 기본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을 들고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잔뜩 기가 죽어 아들에 대해 상의할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두꺼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마음이 후련하기보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기도 했고 아들과의 번듯한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는 게 맞다 생각해서 겸사겸사 상의할 겸 사돈에게 인사드리려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면박을 당하려고 연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갑자기 뭔가 속에 있는 것이 솟구치며 화도 나고 분이 차올랐습니다. 내게 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식 때문에 내가 재혼을 하면 안 됐었나 하는 생각에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밖으로 떠벌리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이미 아내는 내 가족이 되었는데 수십 년 전 재혼한 것에 대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구는 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어린 시절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아직까지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나 싶어 애비로서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인데 이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아들만 마음을 열면 다 되는 일인데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지 그랬어요. 당신 현철이 때문에 맘 힘들어했던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당신이 친부모인데 아무렴 그 사람들이 당신처럼 현철이 아끼겠어요. 됐어 누군들 현철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된 거지 며느리가 기특해서 그 부모까지 맞을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었나봐 현철이가 우리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진철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딸 혜진이가 있잖아. 그래도 현철이 진철이는 당신 친아들이잖아요. 제 친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토록 세심하게 저를 신경 써주는 안 사람이 마냥 고맙기만 했는데 자식이라는 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돈들을 만난 후 없던 일이라 여기며 다시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뜻밖의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들 현철이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 밥 한 끼 사주세요. 현철이는 제게 밥을 사달라 했고 저는 일하던 도중에 나가 저를 찾아온 현철이를 보았습니다. 현철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현철이는 모처럼 제게 좋게 대하며 순댓국밥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팠던지 많이 먹는데 제가 순대와 고기를 더 넣어주었더니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아버지랑 저랑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평범한 부자가 되었을 텐데 현철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게 얘기를 꺼내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기가 나온 김에 아들에게 묵은 감정을 해결하고 싶었고 속내를 비췄습니다. 왜 내가 재혼 안 했으면이라고 말을 안 하냐? 너 이 모든 게 다 혜진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한창일 나이셨을 테니 재혼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사춘기 시절에 이해 못했으면 성인이 되어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분을 안 좋게 보았나 봐요. 네가 그만큼 네 엄마에 대해서 애정이 많기 때문이었겠지. 현철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지 이제야 뒤늦게 제 재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녀석이 마음을 열어주려나 싶었고 아들의 변화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철이는 뭐라고 말을 더 하려다가 말고 한숨을 쉬며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듯 제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배 불러오기 전에 아내 소원대로 식도 올려보게요. 저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그게 진심이냐 현철아? 네, 아버지. 장인 장모님까지 뵐 줄은 몰랐었는데 저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 싶으셨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그때 제 걱정 때문에 아버지께 실수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꼭 만나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무례함을 알고 행동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들의 얼굴을 봐서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철이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기는 했지만 이렇게 진작 무던하게 나와줬으면 그간 우리 부자 사이에 감정의 골도 깊지 않았을 것을. 인생 짧은데 중간에 버려진 시간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앞으로 기껏해야 많이 살아봤자 20년밖에 못 볼 아들이 벌써부터 아쉽기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제 품에 안아 보았습니다. 아들이지만 낯설고 또 낯설었습니다. 현철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저를 마주 안아 주었는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컸구나. 내 품에 있었던 작은 아이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나보다 더 훌쩍 커버려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자꾸만 울음 섞인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하도 아내에 대해 제게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아버지는 속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했기에 저는 혹시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나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오래 살아온 바로는 한결같고 정직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보기 까탈스러웠던 저희 어머니가 감동해서 마지막에 땅을 주시고 떠나셨을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고 현모양처였습니다. 딸인 혜진이 역시도 엄마처럼 가정생활 똑부러지고 확실하게 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한껏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아들은 20년이 훌쩍 넘어서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라도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에 대해 현철이에게도 깊은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때 아버지 칠순이시지요. 온 가족 한 번 모여서 식사라도 해요. 제가 결혼식을 안 했으니 아내에 대해서 식구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이제라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현철이 말처럼 모처럼 이렇게 한 식구가 되었으니 가족들을 다 모아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드디어 제가 칠순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칠순 때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된 건 하늘의 뜻이자 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칠순 선물이었지요. 아내가 힘든 것이 싫었기에 갈비집 하나를 예약했는데 내 식구들이 처음으로 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리며 떨렸습니다. 나와 아내 진철의 내외와 손주 혜진이 내외와 손주 그리고 현철 내외와 뱃속의 손자까지 드디어 우리 동네 갈비집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애들 어릴 때 빼고는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 다들 어색해했고 심지어 친형제인 현철과 진철마저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탓에 대면했으니 그런 어색한 감정 다 풀고 이제 가족으로서 다 같이 모이겠노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어른인 만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렵게 하나가 되었으니 다 같이 앞으로 잘 살자. 부모 자식 간에 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딨으며 보기 좋은 게 어딨겠니? 우리 이제 다 같이 잘 살자꾸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감정이 울컥 올라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가 나서려다가 현철이가 더 빨리 나서 저를 부축하며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 생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고 잊지 못할 칠순이었습니다. 제 말처럼 자식들은 한동안 부모 집에 자주 드나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바쁘게 되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길이 끊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내 말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를 찾자 저는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니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다니며 쉬엄쉬엄 인생을 즐기며 여행이나 다니고 행복하게 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현철이는 드디어 첫 아이를 보게 되었고 저에게는 귀여운 손주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는데 아직 어려서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 잘생기고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수고했다 말하니 아이 낳는 게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가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지금 눈물 흘려서 힘들게 낳았지만 나중에 그만큼 자식이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돌려줄 거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가치를 알게 되며 우리는 또 한 번 철이 들 게다. 저는 아내의 말이 두루두루 다 맞는다 생각해서 흐뭇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그 순간 며느리는 쎄하게 가만히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못 봤는지 주변이 어지러워 보여 바로 짐 정리를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한동안 그 모습을 주시하다가 다시 웃는 얼굴로 좋은 말씀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냥 내 착각이었겠지 싶어 몸조리 잘하라고 병원비는 내주고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뒤따라와 할 말이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볼 일이 있는 줄 알고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니 아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내 산후조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현철이는 어머니라는 말까지 아내에게 생전 처음 하며 산후조리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끄덕거리며 현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산후조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 부탁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보마. 고맙다. 내게 이런 얘기까지 내줘서. 원래는 장모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하셔서요. 산후조리원은 미리 예약을 안 해서 꽉 차버려서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많이 편찮으시지 않으셨음 좋겠구나. 그래 내가 해주면 되지.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너를 미워하기도 했었고 너보다는 혜진이와 나부터 먼저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현철아, 엄마도 앞으로 너한테 잘하도록 하마. 아내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부탁을 승낙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아내가 딸 혜진이의 첫 출산 때 산후조리를 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예정치 못한 조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어버려 못해준 것을 내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자 정작 아내는 귀찮은 기색 전혀 없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들도 같이 돕겠다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당분간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차갑고 냉정했던 아들 현철이가 웃는 얼굴로 내 집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내친 김에 현철이도 저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제법 집안 살림도 좀 하고 아이도 돌보고 타고난 적성인 것처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참 그때 뭐가 일이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건지 당시의 주가가 계속 상승세였기에 운이 좋아 현철이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뭘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이득을 가지고 돌아오니 점점 더 아들도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워낙 수익이 괜찮으니 저한테도 같이 하자 했고 저도 아들 덕분에 돈을 투자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많아 주식 투자에는 성향이 맞지 않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은 누굴 닮았던지 참으로 대담하게 투자를 해나갔고 정말 큰돈이 오고 가고 몇 번이나 진담을 내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는 또 귀신같이 돈을 빼내어 손해를 피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아 역시 허투루 버는 돈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연이어 계속 상승장에 이어오자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한 현철이가 판돈을 크게 불리려 했고 문득 제게도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요 혹시 아버지네에서 합가하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가진 집 전세금을 털어서 저 상승장에서 크게 한몫하고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현철이가 전세금까지 걸어서 그렇게 돈을 벌기에는 아버지는 평생 예적금밖에 안 하셔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저 교육받는 데서 정보도 많이 얻었고 큰돈이 들어가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제게 말 안 해주는 큰돈을 벌었는지 더 크게 욕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알겠으나 집 전세금을 다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이 자가로 알고 있었으나 이미 한 번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손해까지 이제 단번에 메꾸겠다고 집을 걸고 이번에야말로 잃은 것을 다 되찾겠다고 하는데 하도 완강해서 저는 괜시리 좋았던 사이가 무너질까 봐 다른 핑계 관계를 대었습니다. 나야 너 학가하면 좋다만 네 안사람이 싫어하지 않겠냐. 요즘 사람들 나이든 부모랑 안 살려고 한다던데 저희 안사람도 어머니랑 닮은 구석이 많아서 좋게 사정 얘기하면 다 봐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해요. 처음 어머니라는 소리가 힘들었지만 이제 현철이는 척척 어머니라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더한 것도 들어줄 수 있는데 합가 정도야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워낙 확신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기에 아들을 믿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가는 저도 크게 힘든 일이 아니었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에 같이 살면서 함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좋다고 하자 그 주 안에 집을 빼고 우리 집 안으로 짐을 가져와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것이었기에 버릴 건 버리고 이 집을 하나로 합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33평이어서 둘이 쓰기에 널널하기는 했는데 아들 내외가 들어오니 딱 알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도 보고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단란하게 사니 제가 꿈에도 그리는 화목한 가족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작에 이렇게 살았음 좋았을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아 가기에 저는 소중할 뿐이었습니다. 손주가 크는 예쁜 모습을 보면서 식구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고 집안일을 같이 하는데 다른 이웃들도 저희들 보고 보기 좋다며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어느새인가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평화로운 날들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엔가부터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식사도 거르고 내내 이틀 동안 방 안에서만 있는 상태로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만 드문드문 얼굴을 보았는데 사람이 캥하니 잠을 못 자 파래 보였고 신경도 잔뜩 날카로워져 있어 온 식구들이 아들을 걱정하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한번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걱정돼서 밖을 나가서 기다렸더니 아들이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 쪼그려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고 쉽사리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았기에 섣불리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잠시 지켜보던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훈이 아빠가 주식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짐작이긴 하지만 난 TV를 틀어볼 때마다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뭐 그럼 니들 전 재산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며느리의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현철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 텐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모으는 데까지도 힘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만약 한순간에 날렸다면 현철이에게 타격이 클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은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현철이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정보를 잘못 받아서 당했어요. 제대로 근데 여기선 흔한 일이긴 한데 전 재산이라 속상하기는 하네요. 어떻게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영훈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일단은 다시 천천히 들어가 보고 또 상승장에 잘 들어가면 되니까. 또 이걸 또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당신 믿고 기다렸지만 집까지 날려먹었는데 또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돈 잘 벌 때는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잃으니까 뭐라 하는 거야? 지금은 애가 있잖아.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이제 안정적인 번듯한 직장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언제까지 불안하게 투자만 하면서 살 거야? 이것도 잘만 하면 안정적이야. 주식 전업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번듯한 직업이라고. 저 또한 워낙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기에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했을 때 불안하기는 했는데 며느리 말처럼 이제 애 아빠가 되었으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철이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전업 투자만 했으니 경력이 단절된 지도 오래되었고 이미 눈앞에 주식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니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철이한테 도와줄 돈을 찾아보았더니 당장 꺼내 쓸 여유 자금 3천만 원 정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현철이가 성에 찰 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가 저는 순간 전처가 남긴 보험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그 돈으로 저는 땅을 사둔 상황이었는데 그걸 세금만 내고 묵히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 주변이 다 개발되고 있었기에 몇 번 건설사에서 땅 팔라는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무시했었습니다. 언젠가 다 현철이 주석이한테 갈 것들이기에 쉽게 없어져 버릴 돈보다는 땅이 낫겠다 싶어서 땅을 사놨는데 이번에 부동산에 갈 때 한번 알아봐야지 싶었더랬습니다. 그때 2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그래도 20억은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하면 아들도 나도 평생 돈 걱정할 일 없겠지 싶었었는데 그렇게 저는 아내가 남겨준 재산으로 다 같이 어렵지 않게 쓰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하지만 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 내외 살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에도 텅 비어 있었고 손주들 물건이나 장난감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부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나 집 빼서 갈 데도 없었을 텐데 싶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주식을 하느라 빚을 잔뜩 져서 그런 건가 손대지 말아야 할 돈까지 손대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도망간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동안 잠잠한 걸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도 현철이 내외의 가족들이 전 재산을 잃어서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지 싶어 마음이 다급해졌기에 정말 경찰서에 서인적 사항을 적어두고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갑자기 무작정 쳐들어오며 저희 집을 자기가 샀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희가 샀고 잔금도 다 치렀는데 무슨 소리예요? 얼른 나가세요. 저희 집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도 짐을 안 빼고 있으면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저희가 이 집을 판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말고 얼른 나가요. 내가 왜 나가요? 돈 다 주고 샀는데 여기 매매계약서 좀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이 집을 샀다고요.